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윤정 SK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경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를 굉장히 좀 탄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미성장률 3%대로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블록버스터 해가 될 것이다. 최근에 올해를 돌아봤을 때 물가라든지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미국 경제는 좀 견조했습니다. 내년도는 어떨까요? 사실 미국 경기라는 것 자체가 내년엔 좀 저성장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가계 소비가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측면들 때문이었는데요. 이때까지 우리 미국 경기 딱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였던 것 딱 하나는 결국엔 내수였고요. 내수는 가계 소비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둔화될 것 같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국은 저성장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미국 가계를 돌아본다면 가장 소비 속도로 판단하는 거는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을 조정했을 때 소비 어떻게 됐느냐 고려해 본다면 거의 플랫에 가깝습니다. 이제 앞으로 둔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결국에는 고용 말씀드립니다. 고용이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롭게 신용 창출되는 방안도 좀 한계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주요 이유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부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야라는 걸 고려했을 때 저성장 국면 진입한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침체냐 했을 땐 사실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 경제를 돌아봤을 때 가계 소비의 대부분은 고소득 계층이 차지합니다. 고소득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를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소득층 계층이 소비를 끊기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AI 투자입니다. AI 투자랑 대미 투자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게 결국에는 미국 경기 하방 경직성을 형성해 줄 거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미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성장이 사실은 정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측면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때까지 가계 소비에 대한 너무 믿음이 강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도 미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는 진입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미국 경제, 미국 성장을 하며 빼놓을 수 없는 게 AI인 것 같습니다. AI 산업 성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내년도 시장의 흐름에 흐를수록 AI 산업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겠죠? 사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든 증시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는 AI라는 AI죠. 부분 네. 때문이었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축이라고 생각했던 가계 소비가 죽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AI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베팅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빅테크들의 투자 움직임도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건 AI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인데요. 주요 국가들 대비했을 때 민간 주도의 AI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들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흔히 소버린 AI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국가도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미국이 가장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AI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었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CDS 프리미엄이 상승, 이 부분 잠깐의 소동이다라고 업계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도 개인적으로 네. 이제 AI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CDS 프리미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들이 투자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성장의 기대감을 높음과 동시에 빚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듯이요. 채무 상환 리스크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를 고려해 본다면 기업들도 이거 너무나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과 소통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만 조금 견조하게 나와준다면 이런 추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할 것 같다는 약속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첨언을 해준다면 향후 모멘텀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AI라는 것 투자 자체가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기업 내부의 재무 구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업 외에 있는 외부적인 유동성 환경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들 같은 경우도 함께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가 지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물가 지표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올해 내내 넘어간 것 같은데 우려 요인은 내년이 되겠죠. 관세 지금 기업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고 기업들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에서 내년도 관세가 누적이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물가 부분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시장이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왜 물가가 오르지 못했느냐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유가랑 주택 가격 하락이 가장 주요 요인을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가장 메인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차라는 겁니다. 흔히 정책이라는 거는 발효가 되기 시작한다면 집행까지 즉 실물 경제로 내려가기까지 정책에 발현된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시차가 진행된다는 걸 고려하게 된다면 관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실물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아직까지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관세라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근데 비용을 직면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바로 상품 가격으로 인상하면서 전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의 정가 움직임도 시차를 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가 상승의 폭이 빠르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고민을 본다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세 정책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젠 슬며시 사실 상품 가격을 올리고 했다라는 이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다 떠안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슬며시 더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물가 플랫하게 기는 정도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기조 하에서 기업들 실적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요. 근데 기업 실적이라는 자체가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이냐, 또 어떤 관세 노출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상품 가격을 얼마큼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돼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모든 기업들이 이제 가격 전가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까지 누적돼서 가지고 있었던 비용들을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떨어지는 식으로 진행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소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체감 소비 여력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의 소비 여력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실질 소비가 낮다라는 건데요. 실질 소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임금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소비의 근간은 소득에 있습니다. 그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 사람들은 더 많은 willingness to pay라고 하죠. 상품 가격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체감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고용 환경은 계속 안 좋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소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계속 소비 여력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미국은 굉장히 독특한 신용 창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결제를 하는 BNPL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한번 빌릴 수 있는 힐로이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좀 탄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 살펴보면 아마존이나 인텔과 같이 미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정리해고를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 같아요. 사실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고용도 그렇게 네. 좋지 못합니다. 고용 좋지 못하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들도 해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고용을 견조하게 받쳐줬던 거는 서비스업 쪽이었는데 서비스업 업황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선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의 채용 같은 경우도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 좋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메인으로 말씀드리는 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라고 본다면 한 국가 내에는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끊기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들의 파산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내 기업들이 파산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AI입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건 단순 업무의 반복이고 그리고 문서 작업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사회 초년생인데요. AI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적용이 빨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 초년생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들도 고려하게 된다면 미국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고 둔화 국면이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소비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정리해고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고 말씀대로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차를 샀을 때 받은 대출 그거를 갚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신용도에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신용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 신용도도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계 소비를 잡아먹고 있는 가장 핵심 동인이 바로 그 소비 여력의 감소입니다. 연체율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연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자 비용입니다. 이 이자 비용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는데요. 이자율 규모가 정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즉, 한 사람이 부담하는 이자 지급액이 목전에 치달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액이 지급하기 빡빡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체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미국 연체율 그래프입니다. 연체율 같은 경우는 차트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토탈 연체율이 생각보다 높지 못합니다. 근데 왜 연체율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체율 얘기를 많이 하지? 라는 부분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바로 모기지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요.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모기지, 주택입니다. 근데 미국은 주택을 보통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즉,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럼 연체율을 볼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토탈 연체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체율을 볼 땐 변동성이 높은 연체율, 즉 신용카드, 그리고 인슈런스, 그리고 학자금, 이거 연체율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연체율 모두 다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소비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내 신용 압박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용 역시 좀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체감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관세를 낮춰줄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커피라든지 바나나에 대한 관세를 좀 낮춰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 보여줄까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철폐된다는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낮죠. 네. 왜냐 아무래도 가장 메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철폐하진 못했지만 조금 완화적인 톤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큰 폭으로 낮춰주냐? 그건 사실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본다면 당연히 경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모든 국가들 다 경기 둔화 국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경기 둔화가 심한 부분들,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미국이랑 중국 부분인데요. 이 두 국가들은 결국은 잃을 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재점화되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게 가장 두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메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그걸 철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이 미국의 중간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 즉 통상적으로 이게 평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행정부 성적 평가가 또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조화에서 관세 정책을 크게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확대하게 된다면 오히려 민심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 물가, 고용, 신용도까지 하나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불안한 요소들 뿐인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도대체? 흔히 많이 말씀해 네. 주시는 K자형 성장이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바로 양극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고소득자의 소비가 거의 60% 가까이 차지합니다. 즉 고소득자 계층들이 계속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 자체는 그렇게 무너져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체감상 침체라고 하죠. 살기는 굉장히 빡빡합니다. 지금 뭐 경제 뉴스나 뭐 신문들 이거 많이 들어보시면 좋은 얘기 하는 데를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나쁘지만 지표 자체는 견조하게 버티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FOMC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더 관건이 될 것 같죠. 12월 FOMC 말 그대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만약에 점도표가 나쁘게 나오면 결국에 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테고요. 파월 의장의 발음도 중요하겠죠. 점도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12월 인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내년에 3번 정도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점도표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시차를 많이 두고 인하를 점진적으로 할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린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 재확대 우려를 계속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끈적거림이 흔히 높다라고 표현을 하죠. 빠진 속도가 굉장히 느린 와중에서 소프트 코모디티, 즉 식료품을 중심으로 계속 상방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불확실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좀 시차를 두고 하나하나씩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는 금리 인하가 나오겠지만 내년도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달러 전망도 당연히 해봐야겠죠. 내년도 달러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레벨이 둔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둔화폭이 크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이유가 일단 먼저 달러가 빠질 동력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본다면요. 일단 달러를 이때까지 강세로 견인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와 이제 경기였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달러의 하방 압력 가해줄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달러가 빠지는 폭이 강하지를 못하느냐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겁니다. 급진적으로 빼주질 않고 시차를 두고 빼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를 하락해주는 동이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달러 수요입니다. 달러 수요가 너무 견조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모두 다 대미 투자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미 투자라는 것 자체는 달러 수요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미국 자산, 회사채뿐만 아니라 주식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자산이 매력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달러 유입으로 견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러 수요를 고려해 보면 달러 빠지는 속도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내년도 원화가 강세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화 가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원화 같은 경우에는 절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는데요. 그 절상 폭이 크지 못하다라는 측면으로 달러로 반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실 달러가 별로 안 빠진다는 것 자체가 원화가 강세로 갈 여력이 좀 낮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 하에서 원화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화 같은 경우 지금 강해질 이유가 소폭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일단 원화 같은 경우는 시장 거래량, 참여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강세로 갈 수 있는 푸시가 좀 많이 적다라는 부분들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한국 경제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회복 국면에 진입한 건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확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만큼 성장 모멘텀이 세느냐는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 절상 모멘텀이 좀 낮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화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화 수요
비율도 너무나도 높고요. 마이너스인 여행 수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상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도 지금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11월 달에.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은행은 쭉 동결을 할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내년도에요?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 경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부양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끌어올릴 만한 여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가장 메인으로 말씀드리는 건 말씀해 주셨던 환이랑 부동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환율도 너무나도 약세를 가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밑으롭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동결 흐름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할 것이다.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난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을 했습니다. 앞서서 미국 경제 이야기해 주실 때 AI 산업이 미국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서는 반도체가 좀 성장을 견인할까요?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 같은 네. 경우에도 저성장에 들어갈 것 같다라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 가장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먼저 한국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메인은 가계 소비입니다. 근데 가계 소비가 아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부채 부담도 너무나도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인 소비 여력을 확보하기에는 고용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계 소비 동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장 구매에 진입할 가능성 좀 낮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끌고 갈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과적으로 AI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모멘텀이 글로벌 수요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좀 증대가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수출도 잘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반도체 좀 쏠림이 좀 과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추가적인 육성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부분들을 좀 여지를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로 많은 시각이 옮겨지고 있죠.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한국 주식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주식 시장을 그럼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고 AI에 대한 성장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쏠림의 다른 말은 취약성입니다. 취약성이 높은 것처럼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는 거는 조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플레이어들이 결과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도 정책 모멘텀도 함께 봐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급까지 좀 기대해보자.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신윤정 SK증권 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